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5번째 강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역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요 내가 생산을 할 때이고요, 돈이 나가는 경우는 내가 소비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고요, 소비하는 것, 돈을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은 그냥 돈을 쓰는 것,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말합니다. 자, 한국의 경제 체제는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요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만약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그때 잠깐 조금 개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직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임준 씨가, 제가요 한국어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거 당연히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일상생활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화폐 같은 경우에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의 동전이 있고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의 지폐가 쓰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돈이 없어요. 돈을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물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실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실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 들어가는 말을 보면 취업, 이런 것은 직업을 얻게 되다, 구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실업이라고 되면 직업을, 직장, 일자리를 잃다, 잃어버리다,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 보면 일하고 싶어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쓰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요. 그것은 근본적인, 기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스스로 돈을 벌고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와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사유재산권, 내 것이에요, 내가 샀어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맞고요. 정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은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가게는 스토어이 아니에요. 가게는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회사, 나라, 가계, 기업, 정부를 이렇게 국민경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플러스 생산이 돼야 됩니다. 소득.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돈을 쓰는 것 두 가지를 합쳐서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요. 개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필요할 때는 정부가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개입한다. 그래서 도와준다, 상관한다, 관계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3번이 옳지 않죠.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이익 창출, 경제 활성화, 사회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임준 씨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 화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에 대한 설명. 동전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아니요. 인물들이 아니라 인물 한 명만 그려져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문화재라든가 동물이 그려져 있죠. 네, 아니죠. 10원 동전과 50원 동전은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아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아니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이는 지폐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이다. 아,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업에 대한 설명. 실업은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이거를요. 말을 바꿔봅시다. 일을 하고 싶지만 아까 선생님이요. 다른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할 의지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알아두세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맞죠? 소득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업을 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부는 청년 실업 인구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인구,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4번 답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4번부터 볼게요. 법이나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다. 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긴 하는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질서를 유지해줘야죠.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해줘야죠. 그런데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정한다?
오이 절대 안 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제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한국의 경제사 히스토리가 되겠죠.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3년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한국은요. 정말 여기 제로였습니다. 제로. 0이었어요. 어찌 보면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건 미라클이야.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53년에는요. 67달러였습니다. 뭐가요? 1년 동안 한국인 한 사람이 버는 돈이 67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10만 원도 못 벌었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는 79달러, 67달러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2020년에는요. 3만 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쭉 고속 성장을 하던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큰 위기였죠. 그것이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외화를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은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사입니다. 자,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으로는요. 자, 노동력이랑 그다음에 교육열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노동력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온돌, 김치, 태권도, 케이팝 이런 것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꼭 문제에 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의 경제성장,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경제성장을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는 시간에 말하기 시험을 보는 시간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고 교육열 덕분에 우수한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 덕분에 경제가 급속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국의 경제 규율을 좀 보도록 합시다. FTA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 나라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프리 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57개국과 아주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OECD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일어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한국인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 부분, 미라클! 한강의 기적입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000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6.25 전쟁 이후 위기 없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위기가 없었습니까? 1997년 IMF 위기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IMF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흔들렸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위기 없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한강의 기적은 굉장히 대단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는 등 심각한 가난에 시달렸다. 자, 우리 책에는요. 1인당 국민 생산이 79달러였다고 나왔고요. 또 어떤 책에는 67달러. 그러니까 그냥 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가난에 시달렸던 것이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이거 봐요. 문제에 자주 나오잖아요.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풍부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노동력은 풍부했습니다.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높은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또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옛날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산업 발달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괜찮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한번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이었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것,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아주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술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산업을요.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시작해서 점점 발달해서 결국엔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가벼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경공업이라고 그래요. 옷, 신발, 모자,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경공업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석유, 화학, 그 다음에 배, 자동차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만드는데 이것을 중화학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볍다라는 뜻이고요. 무겁다라는 뜻인데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리고 기술이 필요 없는 것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아닌 것, 반도체가 제일 유명하죠. 이거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세계 1위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성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석유 제품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합니다. 이것도 유명해요. 무선 통신 기기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갤럭시가 유명하죠. 제가 특정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통신 기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석유 너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아직까지 석유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수출도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이 수출하는 품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봅시다. 세계 최초로, 자, 이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 도움을요, 원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우수한 노동력은 국내 경제에만 기여했고 해외로는 나가지 못했다. 에이, 아니죠.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지 못해. 여러 나라 맺었는데요. 2020년 기준 57개국과 맺었다고 방금 들었는데요. 아니죠. 자, 6.25 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빈곤 상태가 유지됐다.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 고맙게도요. 6.25 전쟁 이후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갚아야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시장과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시장의 종류,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과 마트, 시장과 백화점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가게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이 정기시장은 여기 5일장, 3일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 그래서 칼렌더, 달력에다가 이렇게 오늘 장이 열려요, 오늘 장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있어요? 네네네. 아직도 도시가 아닌 농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3일장, 5일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시장을 매일 가도 매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통시장이 있고요. 대형마트, 백화점이 있고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깎아주세요. 아유, 안 돼요. 아유, 깎아주세요. 뭐예요? 흥정을 할 수 있고요. 아줌마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에이,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더 주시는 거, 덤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흥정하고 덤 문화가 있는 곳은 재래시장이고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흥정이 없어요. 흥정이 없다는 말은요. 정해진 가격, 정찰제가 실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찰제, 정가, 정해진 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은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죠.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또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반품,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잘 안 하는데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홈쇼핑도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이 정해져 있고요. 리콜 제도, 안 좋은 제품은 다시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품에다가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된다.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상 판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보상 판매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2년 동안 사용했는데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 이 스마트폰, 원래 쓰던 스마트폰을 가게에 가지고 가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할인 시스템이에요. 할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인 시스템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통신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이 있고요. 통신 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라고 제가 방금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 맞고요. TV 홈쇼핑은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보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고요. 상품을 구입할 때 증정품을 요구한다? 제가 이 물건을 샀으니까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조그만 물건 하나 주셔야 돼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죠. 그거는 흥정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제라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구입한 상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것, 이 부분도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들었어요? 기억나요? 여기요. 보상 판매라는 것은요. 할인 시스템이다 라고 했죠. 아닙니다. 자, 리콜 제도, 의무 표시제,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금융기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혹시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까? 은행이요. 그런데 은행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식, 증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체국. 선생님 우체국은 우편 서비스 포스트 아닙니까? 포스트도 있고요. 금융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인슈런스, 보험이 들어가겠죠. 자, 일단은 은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이 뭐가 있습니까? KB, 국민은행이요. 외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은행을요.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잘 알고 있습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저기 우리은행, 저기 신한은행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점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해요. 그리고요. 안정적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주에 갔어요. 대구에 갔어요. 그러면 광주은행이라는 데가 있고요. 대구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은행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을요. 지역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인데요. 이런 은행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상호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그 다음에 그 밖에 금융기관에는요. 우체국, 새마을기관, 그 다음에 농협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점이 많아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 지점이 많아요.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여요. 뭐예요? 시중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한국은행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죠? 한국은행은 여러분들이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에 딱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한국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분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요. 돈을 만드는 곳이에요.
또는 돈을 없애다, 제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경제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대한민국 국민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고요,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보면요, 어디에 있더라? 여기에 있죠. 한국은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지역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국 곳곳에 지점이 있다. 신용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신한은행, KB, 하나은행은 지역은행이다. 아니요, 전국 곳곳에 지점이 있고 신한은행, KB, 하나은행은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은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지역은행이다.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정한 법이고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 진짜 이름인데요. 이걸 좀 바꿔서 하면 실제 성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명제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실명제다. 통장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거래 계좌번호를 만들 때 실제 성명을 써야 되는 제도이다. 이것을 금융 실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중 시중은행의 특징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예금 금리가 높지는 않아요. 전국에 지점이 있는 거 맞고요. 인터넷으로만? 아니요, 인터넷으로도 거래할 수 있겠죠.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려요. 예금자 보호제도는요,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없어졌어요. 은행이 없어져서 내 돈 어떻게? 괜찮아요.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원금, 내가 준 돈, 내가 맡긴 돈과 이자, 인터러스트, 그래서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의 경제, 돈의 흐름, 금융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6강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